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비방으로 얼룩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급기야 합동연설회에서 의자를 집어든 폭력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의자를 집어든 사람은 민주주 의자도 보수주 의자도 아닙니다. 차라리 용의자,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폭력은 어느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언어 폭력에 가까운 후보자 간 상호 비방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뉴스 볼까 무섭습니다. 7월 16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요즘 쭉 이게 지역을 돌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는 충남 천안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한동훈입니다.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는 장밋빛이 아닙니다. 그냥 두세요. 괜찮습니다. 계속 소리치면 괜찮습니다. 2024년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과 그로 인한 교육 위주. 여러분 진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정치가 보일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는 이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에게 배신자라고 외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른 분에게 폭행을 하진 말아 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먼저 나야 아니야? 드시려고. 보신 것처럼 보신 그대로입니다. 제가 뭐 더 부연 설명할 표현도 없죠. 그런데 사실 저 현장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외부 선관위원이기도 하신 김현주 평론가님이 어제 이제 저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네. 네, 현장에 저 장면, 광경을 목도하셨을 텐데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일단은 영상으로 보면은 뭔가 좀 지지자들 간의 몸싸움이 벌어진 건 확연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어제 그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그러니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그 지역 합동 연설회가 열린 거였습니다. 예. 그 순서는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 그다음에 최고위원 후보 9명, 그다음에 이제 당대표 후보 이런 순서로 각각 정견을 발표를 했는데요. 당대표 후보의 경우에는 각 7분씩 시간이 주어집니다. 입을 떼는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거든요. 네. 준비한 연설을 하는지 한 2, 3분 정도 지난 후에 물론 그전에도 그런 연호가 있었습니다만 배신자라는 그런 함성이 계속 네. 특정 인물들이 이제 외쳤고 네. 또 그에 대해서 한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또 함께 한동훈을 연호하면서 그 소리를 좀 덮어보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지만 급기야 그 1층 플로어 뒤쪽의 의자에서 저렇게 이제 폭력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카메라 기자분들이 이제 한꺼번에 저쪽으로 몰려가서 저런 상황이 이제 그대로 노출이 됐고, 따라서 연설을 준비한 내용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한 후보가 마이크를 잡고 연단 앞으로 나와서 이와 같은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묵살하지 말아달라. 본인에 대해서 배신자라고 부르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은 국민의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점을 두 번에 걸쳐서 연속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간에 한번 저렇게 이제 제지가 됐다가 다시 한번 또 폭력 사태가 이어지자 두 번째로 또 연단 앞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는데 급기야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난동을 부리던 분들이 그 장 밖으로 퇴장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되기는 했었습니다만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이런 폭력 사태가 빚어진 점에 대해서 함께 모였던 당원 여러분들도 상당히
굉장히 좀 마음에 상처를 입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이 아름다운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만 우연찮게 각 방송사 이제 카메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체증 자료가 됐단 말이에요. 영상에 그렇죠. 고스란히 찍혔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른바 이제 의자를 집어 던지고 들어서 집어 던지고 뭐 누군가에 또 발길질하고 이런 사람들 전당대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저 사람들의 혹시 신원은 확인이 됐을까요? 어차피 영상은 다각도로 다 찍혔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한 세 사람 정도 뭐 유튜브 활동을 주로 하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특히 한 분의 경우에는 호랑이 무늬가 써 있는 왜 우리 뭐 인형 탈 같은 그런 옷 있잖아요. 네. 얼굴 부분만 나온 그런 옷을 입은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지난 그 TK 대구 경북 지역의 합동연설에서도 나와서 특히 한 후보에 관해서 뭐 꺼져라 이런 식의 막말, 뭐 염치가 없다느니 뭐 이런 굉장히 고성을 지르는 것으로 이미 유주의 인물이 아마 저 인물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뭐 알려지기로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고 다른 정당의 소속이었고 뭐 현재는 아닌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합동연설회가 한 차례 남아 있습니다. 수도권 이제 내일 있게 되는데 여기에는 출입이 금지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글쎄 뭐왜 경주 호랭이라는 뭐 저런 별명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저 지역 분들이 뭐 불쾌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 사람의 정체를 두고 이제 저 사람뿐만 아니라 뭐 또 몇 명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수라장으로 만든 그 장본인들은 저 사람의 행태를 두고 지금 한동훈 후보, 원희룡 후보 간 캠프 간의 공방이 일었다는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결국에는 우리는 한 팀이고. 네, 제가 일단 정정 먼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우리는 원팀이다. 우리는 원팀이라는 말씀드리고 원희룡 캠프니까 원팀이고 한동훈 캠프니까 한 팀입니다. 저희는 상황 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어쩌면 사전 계획된 정치 폭력이고 선거 개입입니다. 배신자라는 언어 폭력을 일삼은 분은 극렬 지지자이기도 하지만 유튜버신데 이분이 스스로 내가 이번에 한동훈 후보의 연설을 좀 방해하기 위해서 배신자를 일부러 좋은 자리에 가서 카메라 앞에서 외쳤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전 기획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면서 뉘앙스를 혹시 원희룡 캠프와 연관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고요. 후보는 자기 SNS에다가 원 후보 지지자가 이렇게 뭐 한다라고 또 밝혔어요. 이 한동훈 유튜버- 후보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본인 생각인가요? 제 생각입니다. 유튜버가 그런 얘기를 했기 그러면- 때문에 사전 기획됐다고 충분히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 각 후보 캠프에 이제 대변인들이 나와서도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양보 없이 지금 설전을 주고받았는데 이제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저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 하재근 평론가님도 이제 합류를 하셨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사실은 이제 어제 사실 뉴스로도 뭐 어제부터 이제 저렇게 막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상황은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의 정광재 대변인 그리고 한동훈 후보 캠프의 정광재 대변인 그리고 이 원희룡 후보 캠프의 이준우 대변인이 나와서 한치 물러섬이 없었는데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 내용이 귀에 들어와요. 그 앞서 뭐 그 얼룩덜룩한 무늬 입었던 그 사람이 일부러 카메라 앞에 가서 뭔가 이른바 좋은 자리라 표현을 했어요. 좋은 자리에 가서 카메라 앞에서 외쳤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이 고백을 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사전에 좀 기획된 난동 아니냐 좀 이렇게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는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것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태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신자라고 반복적으로 외친 사람이 어제 자신의 그 유튜브에 방송을 올렸는데 그 영상에 보면 자신이 배신자를 외치려고 작정하고 일부러 방송 카메라 앞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자기의 유튜브에 고백을 자기가 털어놓는 형식이었군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거를 근거로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사전에 기획된 계획적 연설 방해였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원희룡 후보 측의 이제 대변인은 한동훈 후보가 SNS에 원희룡 후보를 거론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이담 아나운서. 그 한동훈 후보가 어제 저녁에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래요? 네. 이번에 아주 난리가 났던 이 사건을 두고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 제가 연설을 할 때 원 후보 지지자들이 저를 향해서 배신자라고 구호를 크게 외치면서 연설을 방해했다라면서 연설 방해를 시작한 사람들이 원희룡 후보의 지지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아예 겁니다. 특정을 했네요. 그 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네. 또 의자를 던지기도 했다라면서 폭력 행사를 시작한 참석자가 원희룡 후보의 지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네. 이견은 존중하지만 동료 시민을 위험하게 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자 원희룡 후보가요. 바로 1시간 뒤에 SNS에 또 글을 올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라면서 그거에는 동의를 하지만 타 후보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또한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요건 이 김현주 평론가님께 한번 여쭤보고 갈게요. 그 한동훈 후보는 어떤 근거로 SNS에 이런 표현을 아예 딱 특정을 했을까요? 일부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이 자신을 향해 배신자 구호를 크게 외치며 연설을 방해했다.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SNS 어떻습니까? 그 문제 시대는 3인 중에 이제 당적을 보유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이 지금 비표 입장하기 위해서는 각 당협에 이제 50장씩 비표가 배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뭔가 국민의힘과 연관성이 있어야 그 행사장 내로 진입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 과연 당적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 어떻게 여기를 들어왔을까 하는 문제가 일단 하나 있는 것이고 네. 또 특히 저 의상을 입었던 분이 사전에 그 원희룡 후보의 이름이 쓰여진 그 머리에 장식이라고 할까요? 모자 같은 거를 착용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진 근거들을 배경으로 해서 그와 같은 추측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그런 근거를 들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어떤 미루어 짐작해 보는 거예요. 근데 두 후보는 오늘도 그 신경전을 이어갔어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호 네거티브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계적 중립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저는 그 당시 제가 연설하는 과정에서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계획하고 와서 난동을 피운 그런 거더라고요.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이 저에게 그렇게 연설 방해를 했던 것은 맞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역시 같은 당으로서 앞으로 함께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제가 연설 마치고 다 저는 빠져나온 다음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저는 뭐 그 현장을 보지를 못했고요. 그 아무튼 한동훈 후보를 반대하는 이제 구호를 뭐 외친 모양인데 그게 뭐 저희 지지자인지 뭐 다른 지지자인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이게 공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그 한 후보 측을 지지하는 유튜버가 이제 그 원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보이는 사람들을 또 폭행하는 폭행을 이런 했다고? 그건 아예 영상이 있죠. 근데 이 팬클럽들의 이 행동들이 과거 우리 당에서는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유입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점입가경이에요. 지금 원희룡 후보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발언의 순서가 연설의 순서가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보다는 앞섰나 봐요. 그래서 보통 연설을 마친 다음에는 현장에 남아서 끝까지 지켜보기보다는 좀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일부 지지자들도 그 후보를 따라서 이제 연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따라 나가기도 하는데 남아있던 지금 한동훈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남아있던 일부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이 자신의 발언 때 배신자라고 외쳤고 급기야 앞서 보신 것처럼 의자를 집어던지는 난동도 부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원희룡 후보는 지금 인터뷰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이 다른 후보 지지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즉 원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보이는 사람들을 한 후보 측을 지지하는 유튜버가 폭행하는 것도 영상이 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뭐 공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이것도 또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영상이 있다면 지금 이 상황 이렇게 점입가경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이 전현 평론가님 앞서 한동훈 후보가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할 때 앵커가 상호 네거티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표현은 맞지 않다라고 득달같이 이제 바로 반박에 나서서 상당히 지금 민감하고 불쾌한가 봅니다. 그 표현이.
예, 근데 이제 네거티브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한동훈 후보도 다른 후보들의 공격을 받을 만한 좀 정황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총선 백서가 아직 발간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제가 더불어민주연합 총선 백서 팀에 있었거든요. 근데 선거가 끝나고 아직까지도 백서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은 당시 한동훈 후보가 선거를 이끌었는데 패배했으니까 그런 내용을 안 넣으려고 혹시 발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다른 당의 입장에서 보기에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패배하면 패배하는 대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짚고 당시 한동훈 선대위가 잘못했다면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는 것이 보수당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네.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한동훈 후보도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만만치 않게 좀 거친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면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노상방뇨하듯 오물 뿌리고 도망갔다. 이거 이제 모든 언론에 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거티브가 꼭 상대에 대해서 흑색 선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 인신공격성 발언이라는 논란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희룡 후보가 과거에 젊은 시절에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전당대회에서 주요 이슈가 아닌 걸 또 들고 나와서 하는 이 모습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네거티브 수준이 아니라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한동훈 후보 캠프가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과반 지지를 얻었다는 언론 보도를 놓고 다른 후보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한동훈 후보 지금 모른다고 하는데 이건 네거티브 수준이 아니라 사실 당차원 선관위에서 제재를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국민의 입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 안타까운 것은 집권 여당이 총선에 패하고 좀 겸허하게 그리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전당대회 과정을 보니까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원희룡, 한동훈, 원희룡 후보 간의 신경전이 신경전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진흙탕 싸움 그 정도도 아니에요. 거의 너 죽고 나 살자 식으로 이렇게 지금 치닫다 보니까 오죽하면 당 선관위와 윤리위까지도 지금 걱정하는 상태잖아요. 경고하는 상태, 걱정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제재 경고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렇게 두 후보가 막 치닫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후보는 어떤 말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전당대회 초기부터 두 후보 양비론을 펼쳐왔던 나경원 후보 이번에도 마찬가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SNS에 글을 남겼는데 먼저 한동훈 후보를 비판합니다. 출마 자체에 엄청난 분열과 파탄의 원죄가 있다. 나오지 말았어야 하고 한 번은 참았어야 할 후보가 너무 큰 혼란을 몰고 왔다. 미래 권력을 꿈꾸는 자는 반드시 현재 권력을 지우고 부정하게 돼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희룡 후보도 비판하고 나섰는데 헛발질 맡아도 구태한 네거티브가 기름을 끼얹었다. 한동훈 캠프 수석 응원단장이 바로 원희룡 후보이고 원 후보는 절대 한 후보를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원 후보는 절대 한 후보를 이길 수 없다. 그럼 뭐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단일화를 자기로 하자. 그런 건가요? 사실 이 글의 요점이자 결론은 단일화를 나경원 후보로 하자로 모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후보도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단일화는 모든 후보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전략인데 네. 선거 판세 흐름상 원 후보는 한 후보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원 후보, 한 후보 누가 당선되어도 당은 쪼개질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서라면 나경원 자신을 중심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앞서도 잠깐 이제 전현 평론가님이 그 총선 백서,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 그 백서를 언급하셨는데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벌써 오늘이 며칠이에요? 7월 16일이에요. 석 달이 지났어요. 뭔가 반성한다는 게 백서잖아요. 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기고 또는 지고를 이제 돌아보는 건데 지금 이게 아직도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오고 있을까?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보고 의자가 날아다니고 저희 당원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과열을 넘어서 이게 너무 뜨겁다. 누군가는 여기서 양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용기를 내서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백서 안에 4명의 후보 중에 어쩔 수 없이 한 명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전당대회를 마치고 즉시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내용에 대해서는 뭐 1.1획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총선 백서 이제 팀장이잖아요. 총선 백서 팀장인데 조정은 의원이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들어보면 느낌은 아마 시청자분도 같은 느낌 받으실 거예요. 내가 지금 전당대회 코앞에로 다가왔으니까 봐줄게. 누구누구야. 지금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용기를 내서 양보한다고 했는데 뭐 정확히 어떤 의미로 뭘 양보한다고? 뭘 양보한다는 걸까요? 그거는 좀 의문인데요. 네. 원래 그 백서를 진작에 냈어야 되는 건데 이제 뭐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백서를 내겠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양보가 되는 건지는 뭐 정확하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쨌든 이 조정훈 의원이 한 얘기는 이 백서 안에는 어쩔 수 없이 4명의 후보 중에서 1명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한동훈 후보 얘기일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전당대회 마치고 발간을 할 예정이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1.1핵도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 뭐 한동훈 후보가 무슨 책임이 있으면 책임 있는 대로 그대로 쓰겠다라는 의미로 읽히는데 그거를 왜 발간 시점이 전당대회 이후인지 이게 왜 본인이 용기를 내서 양보하는 게 되는 건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좀 더 많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김현준 평론가님께 제가 이제 자주 질문드리기가 곤혹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이 답변을 한 1분 정도로만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요 관련이에요. 네. 조정훈 의원은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행간의 보통 정치권에서 행간의 의미가 나름 해석이 중요한데 이 말인즉슨 내가 지금 백서 발간하면 너는 전당대회 끝나. 한동훈 막 지금 이런 거에 뭐예요? 봐준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총선 백서의 발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왜 총선에서 참패했는가를 이해를 하고 추후에는 이런 참패를 다시 겪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 총선 백서 TF에서 그동안 진행되어 온 상황들을 보면 특히 조정훈 팀장의 경우에는 그 백서 발간의 본래 목적보다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간 시기를 놓고도 총선 전에 해야 되느냐 후에 해야 되느냐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아 그래 봐줄게 내가 이후에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은 통 크게 양보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실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총선 백서 팀도 그렇고 그 팀 내 이견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결론으로 나올지 말하는 뉘앙스로 봐서는 뭔가 특정 후보에 연관된 그 책임을 묻는 내용들이 상당히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것도 역시 전당대회 이후에도 뭔가 좀 논쟁의 중심에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빌미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총선 이 전당대회 끝나고 바로 발간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가 거칠어지고 있다는 방증, 또 다른 방증이 이담 아나운서 지금 한동훈 후보 관련해서 협박, 뭐 테러 협박 무슨 글들이 있다면서요. 어제 오전 10시 50분쯤에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목이요. 한동훈 흉기 들고 간다라고 하면서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 글에 바로 112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내용은요. 뭐 얌전히 있어라. 계란하고 흉기 들고 복수하러 간다라고 했고요.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함께 찍은 사진도 덧붙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이제 요게 그냥 해당 글이에요. 이게 100번 양보, 이건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100번 양보해서 저걸 장난삼아 올렸다면 저걸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걸?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박죄의 기수 시기는 실제로 그 협박의 피해자에게 의사 표시가 전달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즉 협박 미수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고 실제로 협박을 가하는 내용 중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 그 위해와 관련된 준비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박죄 성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충북에 거주하는 누리꾼이 112에 신고를 접수했고 충북경찰이 이 IP를 토대로 신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신원과 거주지를 감안해 광주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는데 이 광주경찰이 같은 날 밤 글쓴이인 40대 남성을 그 주거지에서 검거했습니다. 아, 잡았어요? 검거했습니다. 그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이 술을 마신 상황에서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 예상하신 항변 사유를 내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박죄 성부에는 딱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이 실제 범행을 준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인데 실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일부 양형에 반영될지언정 특정 인물을 거론해 협박글을 올린 만큼 협박죄 성립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거 모방 범죄 절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어제가 초복입니다. 그래서 어제 뭐 보양식들을 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 세상에 이런 날벼락 같은 소식이 있습니까? 이담 아나운서. 힘내자고 보양식을 보통 다 같이 모여서 먹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보양식을 먹고 나서 사람들이 쓰러지는 일이 있어서요. 아이고. 한 마을이 정말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상에. 어제 낮 12시쯤에 경북 봉화군 봉화읍에 있는 한 오리고기 음식점에서 경로당 회원 한 40여 명이 초복을 맞춰서 단체로 식사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중에 60, 70대 여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일이 아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식사 뒤에 한 오후 2시에서 3시쯤에 이제 3명 가운데 이제 2명은 식당 근처에 노인복지관에 가서 탁구를 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고요. 네. 의식 저하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경로당으로 이동을 했다가 거기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서 심폐소생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상태가 일부 호전되긴 했지만 여전히 3분 다 위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오리고기집에서 식사를 하셨던 어르신이 한 40분 정도 되신다는데 같이 식사하셨던 분들은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당시에 같이 식사하셨던 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사람이 따로 식사를 했어요. 그 중에 3사람이 쓰러진 거라. 둘은 타고 치다가 할머니 회장은 집에 갔다가 회원이 쓰러졌다 하니까 저 회관이 왔는 게라. 그 할매들이 뭐 정신 먹고 막 앰뷸런스 실내 갔다는데 왜 먼저 왔냐고 하고 막 회장이 딱 쓰러져 버리는 거. 입에서 막 이상하게 막 오물 비슷하게 막 촥 나오고 전신이 다 마비됐어. 이제 안 깨어나는 거지. 아니 김현주 평론가님 대관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오늘은 뭐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무척 더웠잖아요. 이게 뭐 무슨 폭염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식중독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어저께 정말 체온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기온이었습니다. 이 어르신들께서 식사를 하실 때 테이블 가운데에다 이제 오리고기를 놓고 각자 앞접시에 음식을 덜어 먹는 형태로 아마 식사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이 식사 이외에 뭐 다른 음식을 별반 더 드시지는 않았고 네. 또 특히 이분들이 본인이 무슨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평상시에 뭐 앓았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건강한 상태셨던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갑작스런 그 사고, 일종의 사고를 당하게 되자, 쓰러지게 되자, 네. 사실상 그 소방 당국에서는 원인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기 음식이라든지 식기라든지 이런 검체를 또 채취를 하고 또 쓰러지신 분들의 소변이나 혈액 이런 검체를 또 채취를 해가지고 이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하고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네. 혹시 식중독은 아닌가 하는 검사를 먼저 의뢰를 했겠죠. 네. 이 결과가 나오는 데는 일주일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식중독 검사가 바로 나오지는 않나 봐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데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당시 오리고기집에서 식사를 한 어르신이 한 40명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은 그럼 괜찮으신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한 대목인데 만약에 식중독 사건이라면 같이 음식을 먹었으면 다른 분들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쓰러진 3분 이외에는 다른 분들은 다 괜찮다는 그래요? 거예요. 네. 특히 당시에 이분들이 테이블별로 나뉘어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네. 그때 한 테이블에서만 지금 피해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요? 근데 그 테이블에서 가운데 이제 그 냄비에 오리고기가 담겨 있고 이렇게 덜어서 먹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테이블에 5명씩 앉았는데 다른 한 2-3명 정도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 테이블에 쓰러진 분들 말고. 그런데 그 2-3분은 괜찮은데 멀쩡한데 딱 3분만 쓰러졌다고 하는 겁니다. 하하. 그런데 보세요.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전현현 평론가님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더더욱 이상하다. 왜 같은 음식을 덜어 먹었는데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 중에 일부 3사람만 이런 이 피해를 당한 걸까 궁금하고 의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테이블이 있으니까 혹시 이 테이블에 있는 음식만 상했냐라고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기엔 여러 가지 이상한 정황이 많았습니다. 일단 이제 오리고기 제대로 안 익혔나 할 수 있는데 완전히 익힌 상태였고 나오는 반찬류도 뭐 예를 들면 열무김치에서 크게 상하다고 보기 어려운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하재근 평론가님도 설명해 주셨는데 만약 음식이 상했다면 그 음식을 드신 같은 테이블에 있는 분들도 다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어야 되는 건데
3명만 이런 위중한 상태에 빠지고 그중에 2명은 또 임원이었다는 겁니다. 더 좁혀지는 시기이고요.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보다도 식중독이라고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증상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식중독 걸리면 보통 이제 설사하거나 구토, 복통이 있는데 이 피해를 입은 노인들은 손발이 오그라들고 다리가 뻣뻣해지고 입에서 뿌옇고 끈적한 물이 나오는데 들숨을 안 쉬더라. 이런 말까지 나온 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식중독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 의아한 점이 많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어도 식중독이라고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물론 일주일 이상 걸리지만 이게 집단 식중독 사태가 아니고 일부 같은 오리고기를 먹었는데 일부만 이렇게 3명만 쓰러졌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눈에 띄는 지금 상당히 의심이 될 만한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무슨 내용입니까? 애초에 경찰은 범죄 피해 정황이 나오지 않은 만큼 식중독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증세가 일반적인 식중독 증세와 달라서 범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경로당, 식당 등의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 심정지와 근육 경직 증세를 보이는 피해자 3명에 의해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뭐라고요? 이 치료를 담당한 안동병원 의료진이 이들의 위 세척액을 국과수에 보냈더니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인데 의료진은 국과수에 혈액 포변도 넘겨둔 상태입니다. 셋 다 의식이 없는 중환 상태라고 하는데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음식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사의 방향을 대전환했습니다. 세상에. 이 사건은 피해자 3명만 들어온 시점에 피해자 3명만 먹은 음식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만큼 포인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피의자를 특정하기가 비교적 용이한데 그 시간 장소에 특정 성분의 농약을 들고 들어간 사람만 특정한다면 조만간 피의자가 특정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 오늘 중 늦으면 내일까지 피의자가 특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하. 아니 그럼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일단 퍼뜩 드는 생각은 그 오리고기집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40명 정도, 이 경로당 어르신 40명 정도, 그 어르신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손님도 있었다고 가정해보면 규모가 작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큰 규모의 식당이라면 CCTV가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그것도 식사로 오신 시간 전부터 돌려볼 수 있겠죠, 경찰이. 만약 큰 규모의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의 음식에만 농약을 넣었다면 사전에 식당 측과 결탁된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거나 그렇지 않다면 이 3명이 뒤늦게 식당에 합류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식당에 들어가서 자신이 준비한 농약을 넣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행동은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CCTV도 부착돼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동은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식당 관계자나 같이 음식을 먹었던 다른 사람들 눈에도 상당히 쉽게 띄기 마련입니다. 아마 조만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인물이 포착될 것으로 보이고 이미 경찰이 확정된 사실관계가 아니라 언론 보도 자료로 배포는 하지 않았을지언정 현재 유력 용의자를 이미 특정해 두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나아가서 목격자들과 CCTV를 통해서 부자연스럽고 특이한 행동에 대한 분석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로 추정됩니다. 지금 보세요. 농약 성분이에요. 오리고기에 무슨 농약 성분이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리고 그랬다면 전체 40명 정도 대부분이 뭔가 이상한 이 위험한 상태에 빠졌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3명이 중태에 빠졌어요. 농약 성분이 검출됐고요. 앞서 얘기 중에 이게 있어요.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쓰러진 3명 중에 2사람이 경로당 임원이에요. 혹시 이 부분도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 물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경찰이 어떻게 수사할지 뉴스파이터도 눈 부릅뜨고 이 사건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 분위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요계 큰 별이 또 하나 졌습니다. 누구 얘기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동안 그랬는데 뭐 금방 또 뭐 관리를 잘 하다 보니까 네. 금방 다 나서 버렸어요. 아. 아무 상관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아, 그래? 난 내일 올림픽 나갈까 생각을 하고. 아, 도쿄올림픽 연락 왔어요? 노래는 일찍 했는데 예. 늦게 떴지. 노래로서 알려졌지. 내 얼굴도 다 몰랐거든. 아. 그럼. 봉선의 연정. 예. 예, 듣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노래 들으니까 뭐 감회가 새로우신지 너무 좋아하시네요. 예? 잊을 수가 없죠. 잊을 수가 없죠. 혹시 아직까지도 소식을 접하지 못하신 시청자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그러실 수 있어요. 아이고 현철 씨 오랜만에 뵙네. 그동안 건강 안 좋았다더니 이제 많이 좋아졌나 보네 하실 텐데 세상에 이담 아나운서 진짜 비보가 들려왔죠. 네, 3년 전 영상이었습니다. 봉선화 연정 들으면서 흐뭇한 표정을 짓던 가수 현철 씨인데요. 오랜 투병 끝에 향년 82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현철 씨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태진아, 송대관, 서른도 씨와 함께 트로트 4대 천왕으로 또 불리기도 했잖아요. 또 유독 또 가깝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태진아 씨가요, 유독 형과 가깝게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통한 심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참 정이 많은 선배였다라고 표현하면서요. 태진아 씨가 가수 협회장 할 때도 조언도 많이 해주고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네. 가요계 발전을 위해서 정말 애써준 고마운 분이라면서 현철 씨를 기억하기도 했고요. 서른도 씨도 몸이 안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잘 이겨낼 줄 알았는데 참 황망하다라면서 애도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선후배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년 82세. 사실 하재근 평론가님 고 현철 씨의 투병 소식을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하나같이 이 소식 접하시면서 아이고 세상에 어쩌다 그랬대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현철 씨가 방송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아프신 것 같다라고 추측은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현철 씨가 몇 년 전에 방금 방송에서 자료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다 나았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었고 요즘에 건강 괜찮다고 했었고 현철 씨의 부인도 작년에 현철 씨 많이 나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점점 순조롭게 몸이 좋아져서 이제 곧 방송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려니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비보가 들려온 거고요. 네. 현철 씨가 6년 전에 방송 무대를 떠난 겁니다. 당시에 경추 디스크가 있었는데 그 목 디스크가 있었는데 세상에. 그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신경에 문제가 생겼다는 어머나. 거예요. 그 이후에 인지 기능이 저하돼서 활동을 못하게 됐는데 그래도 그다음부터 재활 운동을 꾸준히 했었는데 근데 노인분들이 폐렴이 되게 무섭거든요. 최근에 폐렴에 걸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2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현철 씨 부인이 현철 씨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현철 씨가 가장 아끼는 노래 내 마음 별과 같이를 아들이 귀에 가까이 이제 들려드렸고 아이고. 현철 씨가 아꼈던 손자들을 모두 보신 후에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렇게 마지막 모습을 전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참 먹먹해지네요. 얘기만 들어도 먹먹해지는데 사실 현철 씨의 히트곡이야 뭐 뭐 열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노래 중에서도 지금 들으신 것처럼 자신이 생전에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그 노래를 마지막에 들으면서 가족과 작별했다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노래 두둥시 홀로 가는 저 구름아 내 마음 별과 같이 저 하늘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나리. 집안에만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뭐 간간히 이제 가요 무대라든가 지방 꼭 해야 될 좀 활동 같은 거 돌려봤는데 그 이제 자기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긴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대에 딱 오르면은 다 잊어버리고 또 그 무대 다 마치고 내려오시고 내내 가끔씩 이래 놀아야 되겠다. 노래 부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가 보다.
그래도 방송이나 뭐 행사 같은 이런 건 할 수가 없고요. 본인이 난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다. 자존심이겠지. 대스타니까. 세상에 왜 안 그러시겠어요? 정말 한때는 진짜 방송사 나가면 다 상 휩쓸고 대상 휩쓸고 했던 분, 그리고 수많은 팬분들 그 앞에 섰던 그 모습을 당신께서도 본인도 기억하다 보니까 지금의 그 병약한 모습, 많은 사람들 앞에 뭔가 보여주기 싫었던 모습, 그거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앞서 얘기 들으니까요, 그 노래 들으니까요, 전현 평론가님, 내 마음 별과 같이의 그 가사가 결과론이지만 어떻게 그 고현철 씨의 그 지금 상황, 마지막 떠나는 그 상황과 딱 맞아떨어져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대다수 가수분들의 소원이 그거라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무대에 서는 것, 그리고 노래를 마치고 나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다라고 비유를 하는데 아마 현철 씨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좀 추측이 되는데요. 네. 사실 현철 씨는 뒤늦게 무명 생활을 벗어난 것으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더 무대를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70년대 가수 하면 역시 뭐 남진, 나훈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현철 씨는 1969년에 데뷔를 했지만 80년대에 돼서야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거의 20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무대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다는 인터뷰를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았었고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사랑은 나비인가 봐 연이어서 80년대 히트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가 남녀노소 누가 불러도 맞아요. 큰 무리가 없는 트로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철 씨가 저는 이 인터뷰를 제가 아주 어릴 때 봤거든요. 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인터뷰 내용이 무명일 때 쌀을 봉지쌀을 사서 드셨다고 합니다. 쌀 살 돈이 없어서. 하루는 비가 오는 날 봉지쌀 들고 오는데 봉지가 찢어져서 어머나. 쌀이 다 바닥에 흩어졌다. 어머나. 그때 가수를 포기하고 싶었는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 제가 어릴 때도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철 씨의 비보를 들으니까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할 것 같습니다. 진짜 뭐 이 얘기를 뭐 듣고 보니까 가슴이 진짜 먹먹해지는데, 김현준 평론가님 혹시 이제 방송 무대에서 많이 이제 만나기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억으로 좀 남아 있으세요? 주로 뭐 90년대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고 제가 진행하던 쇼 프로그램에서도 같이 출연하기도 했었는데 유명을 달리하셨다니까 정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평상시에도 구수한 사투리와 함께 그렇죠. 굉장히 푸근하세요. 평상시에도. 맞아요. 그리고 그 음색이 그 고유의 철성이라고 할까요? 칼칼한 그 음성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음색을 가지고 계셨고, 또 그 현철과 벌떼들이라고 그룹 사운드 활동도 네네. 상당히 오랜 기간 하셨습니다. 그 앞서서도 소개가 나왔습니다만 한 20여 년에 걸친 무명 생활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그때 1989년도인가 그 가요대상에서 대상을 받잖아요. 연말에. 그랬을 때 자기 이름이 호면 빼고 나서 악 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말을 못 이었던 그 장면이 굉장히 오랫동안 회자가 됐었거든요. 네. 그 아버님이 그 직전에 한 달 전에 돌아가셔서 아이고. 이렇게 성공하는 걸 보고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나는 불효자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눈물을 오래 흘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신 점에 대해서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대상 수상을 돌아가신 아버지는 못 봤지만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최근 몇 년 진짜 이 후배 가수들이 트로트 열풍이라 할 정도로 막 트로트 선배 가수들의 트로트 막 부르고 특히 현철 씨 노래도 막 많이 불렀잖아요. 흐뭇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흐뭇했을 것 같습니다. 현철 씨가 비록 방송에는 자주 나오지 못했어도 평소에 후배들을 꾸준히 챙겨왔는데, 예전에 한 방송에서 후배들이 현철 씨의 노래만으로 구성된 현철 가요제를 꾸민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직접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현철 씨가 직접 쓴 손편지로 그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는데 잘생기고 예쁘고 정말 노래 잘하는 아들, 딸 같은 후배들 잊혀가는 현철 다시 한번 생각해줘 감사하다. 이 현철이는 행복하고 많이 사랑한다. 고맙다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비보에 많은 후배들이 애도의 물결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트로트 가수 박구윤 씨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작곡가인데 이 현철 씨의 봉선화 연정을 작곡한 작곡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이 비보의 자신의 SNS에 현철 씨와 과거에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추모의 글을 게시했는데, 나를 예뻐하시고 업고 키워주신 가요계의 큰별 현철 큰아버지께서
하늘나라로 여행을 떠나셨다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고현철 씨가 박구윤 씨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구윤이 내 주라, 내가 키울게. 그랬다는데 세상에 얼마나 또 애정이 있으시니까 박구윤 씨가 또 남다르게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잊혀져가는 이름이다라고는 했지만 지금 그 뮤직비디오처럼 후배들과 저렇게 어울리며 세대를 잊은 저 모습, 그리고 소탈한 미소, 아마 많은 팬분들 또 많은 후배 가수들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 창문을 두들긴다. 아니 여름 됐다고 뭐 공포영화 뭐 그런 거예요, 하정현 평론가님?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영화 속에서 나왔다고 해도 무서울 일인데 영화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지난해 10월에 전세로 신혼부부가 신혼집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다음 날부터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떤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보신 것처럼 밤이건 낮이건 안 가리고 진짜 밤에 오싹해요. 근데 지금 이 영상 시청자 제보, 뉴스파이터 앞으로 온 제보라면서 이담 아나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쾅쾅쾅 소리가 나는데 아까 뭐 낮일 때는 공사를 하는 건가 했는데 밤에도 똑같은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대체 이 소리가 뭔지 굉장히 수상한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것은 신혼부부의 집 창문입니다. 지금 보시죠. 뭔가 턱턱 내려오는데요. 뭐예요? 저 검은 물체 바로 먼지털이개입니다. 어머나! 창문을 내리치죠. 쾅쾅쾅 아주 어머나! 세게 내리칩니다. 3초 동안 수차례 두드리더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날 또 등장한 저 먼지털이개. 지금은 또 왼쪽 창문을 두드리죠. 왼쪽, 오른쪽 아주 가리지 않고요. 아랫집 창문을 저렇게 세게 두들겼다고 합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이 신혼부부의 말에 따르면요. 이 같은 윗집의 행동은 아침, 저녁, 새벽을 가리지 않고 매일같이 수시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 검은 물체가 우리 보통 앞부분에 반짝반짝 빛난 그런 먼지털이가 아닌가 지금 둔탁해요 지금. 근데 저걸 왜 두드리는 걸까요, 세상에? 전현 평론가님. 예, 신혼부부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왜이냐. 이게 뭐 한두 번이면 어쩌다가 먼지털이게 먼지를 터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난해 10월에 이 신혼부부가 17층으로 이사를 왔고 위층은 18층인데 이사 온 이후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소음이 나고 저렇게 먼지털이개로 창문을 심하게 두드린 겁니다. 어느 정도 세게 두드렸냐? 방충망이 찢어진 적이 있거든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거는 글쎄요, 먼지를 터는 행동으로 봐야 할지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고요. 그리고 가구 끄는 소리, 물체 떨어지는 소리, 이렇게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게끔 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고 시간대가 더 문제입니다. 어떤 날은 새벽 2시, 4시 이렇게 쾅쾅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사연자 입장에서는 공포영화 못지않은 공포의 소음을 겪게 됩니다. 어머나, 지금 낮인데도 저 영상을 보는 저희가 막 오싹하고 소름 끼칠 정도인데, 아니 일단은 전 피해자분 이 신혼부부께서는 김현일 평론가님, 일단 급한 대로 관리사무소에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누군가도 그런 생각부터 하겠죠. 네. 결국 참다 못하니까 이 소음이 생긴 지 이틀 만에 이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어허.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 몇 동 몇 호세요? 물어봤겠죠. 몇 동 몇 호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직원이 한숨을 푹 내쉬었다고 왜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혼부부가 오기 전 세입자, 네. 또 그 전전 세입자들도 똑같은 고충을 겪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윗집에 연락을 하고 싶어도 연락을 해도 연락도 닿지도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을 한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여기 살던 사람들이 좀 좋게 이렇게 풀어보기 위해서 뭐 때로는 케이크나 과일 같은 거 이런 걸 사들고 올라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머나. 완전히 무시를 하고. 그래서 피해자 이 부부는 하루는 윗집에 올라가서 이렇게 쪽지를 좀 붙여놨다는 저거 모양이에요. 저 모습인가 봐요. 어머, 네. 네, 이 창문 치는 행위가 너무 공포스럽고 위협적이니까 좀 그만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제 쪽지를 붙이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다시 가보니까 손도 안 댄 채로 그대로 있더랍니다. 하하.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사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도 달라지는 게 전혀 없어요. 피해자분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도 하시고 찾아가시고 그랬는데도 문도 안 열어주고 전화도 안 받고 뭐 인터폰도 안 받고 저희가 이제 창문 치자마자도 올라가서 벨도 누르고 두드려 봤는데도 문 절대 안 열어주고 창문 열고 바로 소리쳤거든요, 남편이. 대체 왜 그러시냐고. 근데도 대답이 없었어요. 저희가 또 4월 달에 아파트 정자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집에 올라가는 길인지 마주쳤는데 저희를 막 엄청 째려보면서 저희한테 뭐 왜 쳐다보냐고 갑자기 그렇게 시비를 걸면서 달려들려고 하는데 아줌마가 말려가지고 그냥 들어갔거든요. 혼자서는 절대 외출을 못하니까 그 집에 있는 것 자체도 남편도 굉장히 걱정하고 그러고 있어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아니 얘기를 듣는 제가 더 답답하고 억울하고 막 분노가 치밀어요.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윗집에 산다는 저 사람은 가다가 자기가 무슨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게 왜 째려보면서 달려들어요, 이 집 피해자한테. 네, 뭐 그렇게까지 했다고 하는데 윗집에 사는 그 주민이 왜 그러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러네요, 진짜. 이해를 못하게 된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윗집에서 아랫집한테 저럴 때는 뭔가 민폐를 끼쳐서 보복을 할 때 저러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아랫집의 경우에는 민폐를 끼칠 시간조차 없었잖아요. 이사 간 다음 날부터 저랬다고 그러네요. 하니까 네. 별로 그 전에는 민폐를 끼치지 않았으려니와 여기서 살게 된 다음에도 우리가 무슨 소음을 유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다. 연기도 올려보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네. 우리는 흡연자가 없다. 네. 그리고 밑에 사람이 나는 지금 임신을 해서 출산을 앞두고 그냥 누워서 조용히 어머나 지내는데 세상에. 윗집에 전혀 민폐를 끼치지 않았는데 왜 저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피해 상황에 대해서 작년 11월 달에 방송에 제보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연이 한번 방송을 탔다는 거예요. 네. 윗집에서 그 방송을 봤는지 그 방송한 다음부터 창문을 두드리는 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하. 대신에 다른 층간소음, 소음 못 끌고 이런 소리는 계속 났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나서 집 앞에서 윗집 주민하고 마주쳤는데 네. 그때 혹시 뭐 그 방송을 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뭐 안 좋은 심정이 있었는지 이 바로 아래층 피해자한테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치면서 위층 주민이 오히려 위협을 하더라. 이렇게 사연을 전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지금 피해자분이 얼마나 지금 걱정이 되실까, 지금 말씀드리신 것처럼 혼몸도 아닌 상황이에요. 지금 이 임신 상황에서 조그만 걱정거리, 조그만 어떤 신경 쓸 것도 지금 복중 태아에게는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쯤 되면 박성배 변호사님, 이건 관리사무소도 해결 못하는 상황 같은데 이거 법적으로 혹시 수사기관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 문제예요? 결국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벨을 눌러도 윗집이 문을 안 열어주는데 뭐라고요? 그 와중에도 쿵쿵거리는 소리는 계속 들렸다고 합니다. 어머나. 당시에 경찰이 문을 강제 개방할 수는 없다,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가 지난 4월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재물 손괴 혐의로 윗집을 고소했는데 뉴스파이터 취재 결과 피해자에 따르면 윗집이 지난 3개월 동안 경찰의 연락을 안 받다가 지난주에 연락을 받고 곧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일단은 합니다. 천만다행이네. 네. 또한 피해자가 이사를 원하지만 집주인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서 집을 못 빼준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 작년 12월 출산 후 현재까지 7개월째 친정집으로 피신을 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재물 손괴는 두드리는 과정에서 물건을 파손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건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입니다. 이 층간소음은 의도치 않게 이웃의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를 일컫고 의도적인 층간소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작년 12월에 대법원이 보복 층간소음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례를 명시했습니다. 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할 경우에 스토킹 처벌법 규제 대상이라는 것인데 보복의 의사이든 별다른 이유 없는 행동이든 이와 같은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피해자 윗집에 사시는 분, 뭐 혼자 사신지 모르겠지만 혼자 사신다 하더라도 아마 가족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발 이 행동 멈추게 하세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본인 눈에 피눈물 나는 법이에요. 이거 꼭 법적 처벌을 받기 전에 반드시 이 행동 멈춰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국내외 소식 좀 알아볼 텐데 먼저 국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그림이 있다는데 대체 뭘까요, 이담 아나운서? 한국건강관리협회가요,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서 이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연 글짓기 그림 공모전을 열었는데 여기서 동상을 받은 그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화제가 됐냐면요. 아니 대상도 아니고 동상? 이 그림을 그린 이 동상의 주인공이 바로 송만세이기 때문인데요. 근데요. 송만세, 배우 송일국 씨의 대한민국 만세군, 그러니까 새 쌍둥이 중에 막내죠. 그 만세예요? 네, 만세군이 만세요? 그린 그림입니다. 어허. 지금 그림 보고 계시는데요. 정말 이 길로 가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요. 야. 지금 게임기를 누군가 들고 있고요. 앞에는 피우다만 담배꽁초도 있고 담뱃갑도 있고요. 네. 보면은 캐릭터가 지금 향하는 그 저쪽에 있는 게 바로 담배입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저 캐릭터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결국 마지막에 불구덩이에 빠진다라는 그런 게임을 또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시면 저게 담배죠. 세상에. 절로 가면 불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게임 속 모습은 픽셀화했고 네. 또 현실 모습은 굉장히 정교하게 그렸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대비가 되고 아이디어도 좋고 그림 표현력도 아주 좋은 그림이었습니다. 야, 저걸요. 물론 이제 대상은 더 훌륭한 작품이 있겠지만 저 동상이라는 거예요. 저걸 요즘 보면 담뱃갑에 그 그 끔찍한 폐암 그런 상도 하는데 저건 뭐 끔찍하진 않지만 오히려 저걸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재근 평론가님, 아니 송만세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 연기에 더 관심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림에 대박 소질이 있네요. 네, 저런 그림이 동상이면 요즘 초등학생들은 엄청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만세군의 재능도 대단한 것 같은데 어허. 뭐라고 그랬냐면 네. 아버지의 꿈을 이어서 네. 배우가 되겠다 그게 아니라 꿈을 이어서 미대에 진학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왜 송일국 씨의 꿈이 왜 갑자기 미대지? 막 의아했는데 알고 네. 보니까 송일국 씨가 무려 미대 사수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원래 미대 진학이 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은 못 가고 사수하다가 실패하고 결국 연기로 대학에 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송일국 씨한테 못다 이룬 미술에 대한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만세군이 아버지의 그 꿈을 이어서 아하. 미술에 도전하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버지의 못다한 꿈 만세군이 한번 잘 이어줄 수 있을까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